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협심증 컨텐츠 두 번째, 협심증의 자가 진단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데 병원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과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쪽 과로 가야 될지 저쪽 과로 가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많은 비용을 낭비하기가 쉬운데 이 자가 진단법만 아셔도 많은 비용을 절약하시고 시간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심증 자가 진단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아셔도 웬만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집중해서 잘 들어봐 주십시오. 첫 번째, 아픈 부위가 어디인가요? 협심증은 가슴뿐만 아니라 등, 특히 왼쪽이죠. 목, 턱, 뺨, 팔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측도 아프다거나 우측만 아프다고 하면 협심증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우측이라면 오히려 간 담낭 쪽을 보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통증은 어느 부위에 시작해서 어느 쪽으로 퍼져나갑니까? 역시 우측팔이라면 협심증은 아닐 것입니다. 경추 이상이나 사각근 경직 등을 의심해 보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우측 옆구리라면 간 담낭 쪽을 봐야 되겠죠? 그러나 대상포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질문. 통증의 양상은 어떠합니까?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가슴 중앙 부위가 뜨겁거나 타는 듯이 아프다. 이는 전형적인 협심증이거나 역류성 식도염 또는 위염일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신물이 올라올 때처럼 아프다. 당연히 생목, 신물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위액이 올라오는 거니까 역류성 식도염이겠죠. 또는 딱딱 긁는 듯한 통증이다. 이것도 위역류성 식도염이거나 간혹 협심증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슴에 고춧가루를 확 뿌려놓은 듯한 통증이다. 이거 역시 협심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역류성 식도염일 가능성도 큽니다. 다섯 번째, 조이는 듯이 답답하며 짓누르는 듯한 압박하는 통증이다. 이건 주로 협심증에 해당됩니다. 싸하거나 쎄하거나 왜하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협심증을 의심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그 표현입니다. 일곱 번째, 터질 듯이 아프다. 이거는 협심증 가능성도 있지만 담결릴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전기 후 통하듯이 쩔쩔거리는 통증이다. 이것은 협심증일 가능성이 아주 큰 표현입니다. 아홉 번째, 꾸먹꾸먹 마치거나 절린다. 이것은 담결림이나 근골격 쪽으로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열 번째, 멍하다. 협심증이나 부정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11번째, 칼로 찢는 듯, 꼬챙이로 찌르는 듯, 따끔따끔 또는 뜨끔뜨끔 아프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협심증이거나 경추나 늑골 쪽에 이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대상포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위의 질문만으로는 헷갈리시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다른 질문들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질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감별 진단이 가능합니다. 확실히 아닌 것부터 하나씩 제거해 가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통증이 나타납니까? 첫 번째, 음식이나 침을 삼킬 때 아프다. 이것은 위식도의 상처이거나 염증일 가능성이 큽니다만 삼키는 동작과 관련된 근육의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땐 음식의 종류에 따라 다른지 확인해 보면 구별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 매운 고추라든가 매운 라면이라든가 또는 커피 믹서 같은 걸 먹었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두 번째, 통증이 식사 시간과 관계에 있다면 예를 들어 식사 전이라든가 식사 후라든가 그럴 땐 위염과 식도염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공복 시에 증상이 있으면 대부분 위염이고 식후에 증상이 나타나면 역류성 식도염이거나 위궤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극성이 있는 음식, 아까 매운 라면이라든가 매운 마늘 같은 거 그런 것을 먹었을 때 또는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난 다음 잘 발생한다면 당연히 위장장애를 봐야겠지요. 하지만 명절에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난 뒤에만 발생한다면 협심증 가능성도 열어둬야 됩니다. 네 번째, 술을 마신 날이거나 그 다음 날.
위염, 위궤양이 가장 흔하지만 변이형 협심증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다섯 번째, 숨을 들이마시거나 그다음 기침 또는 하품 할 때 아프다면은 호흡과 관련된 근육의 통증으로 담결림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부항을 뜨면 대부분 한두 번에 낫습니다. 여섯 번째, 특정한 자세를 취할 때, 예를 들어 눕는 도중에 또는 몸을 비틀거나 팔을 움직일 때, 목을 움직일 때, 등을 구부릴 때 등 그럴 때 아프다면은 이는 근골격계 이상으로 확진할 수 있습니다. 확진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일곱 번째, 보통 이상의 활동을 할 때, 예를 들어 등산, 계단을 오를 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걷거나 일할 때, 뛰거나 조깅할 때, 이럴 때 증상이 나타난다면 일반 협심증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즉시 협심증 치료 한약을 통해 치료를 받으십시오. 여덟 번째, 가벼운 활동을 할 때, 그냥 가볍게 걷거나 화장실 갈 때 정말 조심스럽게 움직이는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일반 협심증이 중하다는 사인이며 즉시 응급실로 가셔서 심혈관 조영술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미루지 마십시오. 앞에 나온 것처럼 아직 여유가 있다면 협심증 한약을 통해서 치료하셔도 좋지만 지금처럼 가벼운 동작에도 증상이 나타날 경우라면 대부분 응급이니까 즉시 스텐 삽입 시술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자, 아홉 번째, 휴식 시 TV를 보거나 차를 마시거나 독서 중이거나 누워있을 때 증상이 나타나면 협심증일 가능성이 있으며 증상이 심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신경성인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호흡기 이상이 있는 경우 누워있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도 있으니 감별해야 합니다.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열 번째, 화를 내거나 갑자기 기쁠 때 또는 이성으로 흥분될 때 이럴 때는 심장에 무리가 가는 거니까 협심증일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심리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11번째,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협심증이거나 심리적인 경우를 의심해야 합니다. 12번째, 찬바람을 쏘이거나 추운 날씨에 외출할 때 이는 협심증 가능성이 큽니다. 13번째, 담배 필 때 담배는 혈관을 급하게 이렇게 오그라들게 만듭니다. 따라서 협심증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어느 시간에 통증이 많이 나타납니까? 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단지 치료 전후에 호전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취침 시작 전후. 취침 전에 아프면 신경성이 많고요. 새벽이면 위염, 변이형 협심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수면 중에 아프다면 역시 새벽 4시경이라면 위염을 의심해 봐야 되고요. 변이형 협심증도 의심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상 후 아침 식전이라면 위염, 위장장애를 의심해 보는 게 좋고요.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통증이 발생한 경우 보통 얼마나 지속됩니까? 이는 간별 진단뿐만 아니라 얼마나 중한 상태인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첫 번째, 몇 초 내지 몇십 초. 위장장애나 신경성일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협심증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두 번째, 1분에서 5분. 역시 협심증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5분에서 10분. 차 마시는 시간 정도 지속된다면 여기까지는 협심증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이 길수록 중증 상태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위장장애일 가능성도 약간은 있습니다. 가벼운 위장장애일 때. 그 다음에 근골격적의 이상일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근골격계의 통증은 하루 이틀 이렇게 며칠씩 통증이 가거든요. 네 번째, 10분에서 20분 밥 한 끼 먹는 정도라든가 다섯 번째 30분 이상 된다든가 여섯 번째 1시간 수시간 지속된다면 만일 협심증이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증 환자일 것입니다. 보통 이게 시간이 길면은 대부분 다 위장장애 쪽을 의심하는 게 더 좋은데 협심증일 경우라면 아주 중증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본 환자 중에 3시간 동안 코끼리가 가슴을 밟고 있다라고 말한 변이형 협심증 환자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아주 극단적으로 드문 경우입니다. 보통 협심증 환자는 몇 초에서 길어야 1분 정도, 2분 정도입니다. 벌써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 되면은
몇 분씩 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7번째, 수시간에서 수일 지속된다면 협심증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6번째 질문입니다. 통증이 얼마나 자주 나타납니까? 이는 간별 진단에도 도움이 되지만 얼마나 심한지 파악하고 치료 전후의 호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온다. 만약에 이것이 협심증이라면 아주 극단적으로 심한 증상이겠죠. 하루에 한두 번 온다. 이것도 협심증이라면 일단은 많이 막혔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통증의 양상이나 강도를 참조해서 감별해야 합니다. 24시간 홀드를 해봐야 할 상황입니다. 우연히 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두 달에 한두 번. 이렇게 통증의 빈도가 줄어든다면 그만큼 가볍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빈도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면 검사를 해도 대부분 다 정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때는 운동부하 검사나 심혈관 조영술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두고 보게 되겠지요. 왜냐하면 이 정도 가지고 심혈관 조영술을 하지는 않거든요. 7번째, 불규칙적이다. 어떤 때는 자주 오다가 어떤 때는 거의 없다. 이렇다면 심리적인 경우이거나 협심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 8번째, 환자들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협심증의 가능성은 별로 없고 심리적인 경우가 흔하다고 보겠습니다. 7번째 질문, 흉통은 어떻게 하면 좋아지나요?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니트로글리세린, 혀 밑에 넣는 설화장을 복용할 때 소실된다. 면, 협심증이 가장 의심되지만 간혹 위장장애 환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음식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운 고추나 밀가루, 커피 믹스 등을 먹어서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반응이 있다면 위장장애 쪽이고 반응이 없다면 협심증 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만히 쉬면 저절로 소실된다면 역시 일반 협심증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심리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 호전된다는 경우는 심리적인 이유가 큰 경우입니다. 네 번째, 물을 마시거나 부드러운 식사를 하면 호전된다면 이는 역시 역류성 식도염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 잠자고 나면 호전된다면 협심증 가능성은 별로 없고 심리적이거나 체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어떤 약을 복용하면 호전되는가 악화되는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소염 진통제를 먹고 악화된다면 그건 위 식도염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호전된다면 근골격 쪽의 이상으로 보는 것이 더 낫겠죠. 협심증 환자는 소염 진통제로 호전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 가슴이 아플 때 함께 동반되는 증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간별 진단에도 도움되지만 치료 후에 호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가벼운 경우는 없을 수도 있고요. 또는 호흡곤란과 숨참이 있다면 협심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장장애, 호흡기 질환에서도 모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어지럽다는 경우는 협심증뿐만 아니라 고혈압, 저혈압, 체력 저하 등 다양한 질환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 경우는 신경성이거나 고혈압, 협심증 등 어쨌거나 심장의 문제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다섯 번째, 식은땀이 나는 경우는 만약에 협심증이란 경우라면 증상이 많이 심해서 고통이 많이 심한 경우에 식은땀까지 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는 갑자기 체해도 식은땀이 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메스껍거나 구역질이 난다. 역시 위염, 식도염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곱 번째, 트림을 하고 나면 통증이 가라앉는다. 위염, 식도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협심증의 가능성도 약간은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덟 번째,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올라온다. 대부분 위염이나 식도염이겠죠. 아홉 번째, 목에 뭔가 걸린 듯이 답답한 경우. 이는 매핵기라고 하는 증상으로 양방에선 존재하지 않는 병명입니다. 한 방에만 존재하는 병명인데 스트레스, 신경성으로 인한 경우입니다. 간혹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추정해서 처방을 하기도 하는데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또 목구멍 속을 검사해도 대부분 정상인 경우가 나타난다면 매핵기로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열 번째, 목, 어깨, 등, 팔로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거나 통증이나 불편함이 옮겨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좌측이라면 당연히 협심증을 의심해야 하나 양측이거나 우측이라면
경추나 사각근의 경직 등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 8번째. 아픈 곳을 누르면 아픈가요? 협심증은 아픈 곳을 눌러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찾아진다면 늑골 사이의 근육이나 인대, 신경의 통증일 가능성이 큽니다. 9번째 질문. 아픈 곳을 정확하게 손끝으로 짚을 수 있나요? 교과서적으로는 협심증 환자는 손끝으로 짚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픈 곳을 짚어내는 그런 협심증 환자도 드물게 있더군요. 10번째, 심혈관 조영술을 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지 않고 내원하시는 환자들도 있고요. 그런 분은 처음부터 감별 진단을 해버립니다. 다음 2번째, 혈관이 한 곳에 조금 막혀 있다. 이 경우는 응급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협심증 한약으로 치료하기를 적극 권장해드립니다. 다음에 3번째, 혈관이 한 곳이 많이 막혀 있다. 만약에 70% 이상 한 90%까지 막혔다 그러면은 그땐 스텐 삽입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고 난 이후에는 무조건 협심증 치료 한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100번 옳습니다. 그 다음 4번째, 여러 곳이 막혀 있다. 이런 경우는 응급 상황이며 불안정 협심증인 경우입니다. 즉시 스텐 삽입술을 먼저 받고 위험에서 일단 벗어나서 생명을 구하신 이후에 협심증 치료 한약으로 깨끗하게 모든 혈관, 전신의 모든 혈관을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거의 막혀있지 않다는 경우는 협심증이 아니거나 모세혈관 협심증일 수 있습니다. 또는 경련이 일어나는 변이형 협심증일 수 있습니다. 6번째, 역시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는 변이형 협심증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자, 어떠세요? 위의 설문조사만으로 협심증, 식도염, 근골격, 신경성임을 웬만하면 거의 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물게 이것만으로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때 가서 검사를 할 필요가 생기는 거죠. 이런 순서로 진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모든 검사부터 다 한 이후에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하죠. 감별 진단을 하여 협심증으로 추정되고 또한 증상이 심한 것으로 예상되면 혈관 조영술과 스텐 삽입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가벼운 경우는 협심증 치료 한약으로 먼저 치료하셔도 좋습니다. 평생 아스피린, 콜레스테롤 저하제, 각종 차단제, 혈압약, 이뇨제 등을 복용하면서 불안하고 우울하게 사시지 마시고 2달 정도의 협심증 치료 한약으로 기분 좋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지 용기를 내십시오. 평생 약을 끊고 사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건강하고 활기차게 말입니다. 치료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머리 위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열 이틀 단위로 약을 처방해드리며 효과가 미미하여 치료를 중단하실 경우 마지막 열 이틀치의 약값은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료 효과가 우수하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효과가 빠릅니다. 감사합니다.